안녕하십니까. 드비용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과목인 이상심리학의 11번째 학습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422페이지고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다뤄야 될 DSM-5의 13번째, 12번째, 그리고 10번째, 그리고 19번째까지 해당되는 총 4개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먼저 칠판에다가 3개의 영역을 적어놨습니다. 특히 성장애에 관해서는 아래에 나오는 성기능장애와 성불편증 그리고 성도착장애라고 해서 총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SM의 성기능, 불편, 도착 이 각각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 단락에서 보면 크게 5가지 유형으로 여러분 이따 이해하시면서 각각이 다 성과 관련된 3가지는 묶어서 제가 이렇게 성장애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성장애와 수면장애, 습식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기능장애부터 먼저 설명을 하게 되면요. 성기능장애는 DSM의 13번째에 나와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 교재 위치 37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377페이지 보시게 되면 가운데 바로 위에 13번째 성기능장애라고 해서 제가 하위 유형 7가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뭐 별도로 또 반복하기가 싫어서 제가 일단 370페이지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뭐 사정 지연 장애라든가 발기 장애, 남성 성욕 감퇴 장애나 또 조기 사정 장애, 여성 절정감 장애 또는 여성 성적 관심 흥분 장애 내지는 마지막으로 성교 고통 장애 이렇게 총 7가지의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정상적인 성행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욕구라든가 또는 뭐 어떤 절정감, 우리가 보통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고조 단계 또 절정 단계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어떤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어떤 그러한 장애를 일으키는 이런 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성기능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정도만 하고 되시고요. 특별하게 뭐 시험에 잘 출제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명하는 성불편증입니다. 이것은 하위 유형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불편입니다. 그러니까 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불평성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뭐 남성 속에 있는 여성성, 우리가 구스타프 융이 말하는 어떤 원형과 관련된 거죠. 뭐 애니마라든가 아니무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남성 속에 있는 여성성이 너무 강해서 자기가 남성이라기보다는 여성으로 느끼게 되어서 남성인 것이 불편한 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반대의 성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하고 그래서 성전환증과 같은 성전환에 대한 어떤 지나친 욕구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장애를 우리는 성불편성 또는 성정체감 장애라고 합니다. 이것을 뭐 성정체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정체감 장애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423페이지에 제3절에 있는 성도착 장애입니다. DSM에는 19번째에 등장하는 것인데요. 하위는 8가지입니다. 성도착증의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성행위 대상이나 성행위 방식에서의 비정상성을 느끼고 성적 상상이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변태적 어떤 그러한 성행위 내지는 변태적 성적 흥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것이 뭐 노출증이라든가 관음증이라든가 물품 음란증이라든가 소화애호증 그 다음에 마찰 도착 내지는 마찰 음란증 그 다음에 뭐 성적 가학증이나 피학증 메조키즘 뭐 세디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많이 얘기하는 복장에 대한 도착증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 옷을 입어본다든가 또 그 반대의 경우에 일어나는 그래서 남성이 여성 옷을 입음으로 해서 성적인 어떤 쾌감을 느낀다든가 또 여성이 남성의 옷을 입음으로 해서 속옷 같은 걸 훔친다든가 이러한 복장에 대한 도착증 이까지 포함해서 총 8개의 유형의 성도착 장애가 하위 그룹으로 속해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DSM의 12번째에 편제되어 있는 수면장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용 자체는 우리가 316페이지, 제가 조금 전에 봤던 우리가 그 317페이지 성기능장애 반대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수면장애는 크게 불면장애와 가다수면장애, 그 다음 수면발작이라고 해서 기면증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호흡 관련 수면장애와 리듬 수면각성장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렘 수면이라고 해서 수면곤란 장애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면장애입니다. 수면장애는 불면장애, 말 그대로 잠들기가 힘들다는 거죠. 적어도 1개월 이상 수면의 시작이나 수면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다수면장애는 역시 1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과다한 졸음이 주된 호소로서 여러가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매일 일어나든가 주간에 수면 사파가 빈번히 일어나는 이러한 경향을 우리는 장애 중에서도 수면장애, 과다수면장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면발작입니다. 기면증이죠. 이것은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저항할 수 없는 또는 원기 회복이 되는 수면발작이 주요한 호소 문제이고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뭐 어떤 물질이라든가 다른 의학적인 상태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부수적인 어떤 장애라면 그것은 여기서 기면증으로 진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호흡 관련 수면장애입니다. 수면장애가 과도한 졸음 또는 수면증을 유발하고 불면증을 유발하고 그것이 수면 관련 호흡 상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죠. 무호흡증 같은 거 있죠. 그죠? 무호흡증 같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러한 호흡 관련 수면 장애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 장애, 뭐 읽어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부조합니다. 그러니까 수면과 또 우리가 또 각성, 수면과 각성 이것이 정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아주 들쑥날쑥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이러한 장애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면 장애 중에서도 수면 곤란 장애 중에서 수면 중에 일어나서 보행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과거에 무슨 목류병 같은 이런 개념으로 막 설명을 했는데요. 수면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침대 주변을 어슬렁거린다든가 그리고 또 잠들게 되고 기억을 못하게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이까지는 우리가 크게 어렵진 않고요. 최근에 이제 수면 장애와 관련해서 또 얘기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악몽장애입니다. 악몽장애. 이건 역시도 수면장애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예요. 악몽장애도 우리가 나이트메어라 그러죠. 악몽. 나이트메어를 꿈으로 해서 갑자기 깨게 되고 우리가 가히 눌린다 그러죠. 가히 눌려가지고 갑자기 콱 일어나서 또 잠을 못 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초조성 다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초조성이라고 해서 어떤 기억 속에 잔영이 남아있는 그러한 또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다리를 떨면서 잠을 못 자는 이러한 유형도 수면장애에 속합니다. 그래서 악몽장애와 초조성 다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급식 및 습식장애 유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DSM의 10번째 탑재된 내용인데요. 습식장애입니다. 일반적으로 습식이라는 거 식이행동 및 또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 행동에 있어서 현저한 장애가 발생함으로 해서 뭐 거식, 뭐 안 먹는다든가 폭식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장애군을 말합니다. 습식장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장애라고 하는 것은 식이행동상 현저한 장애로서 마른 몸매에 대한 강한 욕구로 인해 계속 굶거나 또 약을 먹어서 부적절한 체중 조절을 하는 등 극단적인 다이어트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이러한 질환을 말합니다. 습식장애에 대해서는 특징을 설명합니다. 자, 이 DSM 습식장애 관련해서 DSM-5는 과거에는 이 거식증하고 폭식증을 같이 두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분리를 했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습식장애라고 해서 거식과 폭식을
같이 다루었습니다만은 DSM-5에서는 이렇게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습식장애는 아동이나 성인이나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똑같은 조건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동기와 성인기를 통합했습니다. 아동기하고 그 다음에 성인기를 통합적으로 본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DSM-5의 새로운 편제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급식과 폭식은 나누었고 아동기와 성인기는 통합을 했다. 자, 이렇게 일단은 개요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습식장애의 특징은 426페이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박적 상태와 왜곡적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체중 증가와 비만에 대한 강박적인 걱정과 왜곡된 신체상을 가지고 있다. 무조건 날씬해야 된다. 살이 쪄서는 안 된다. 체중 몇 킬로 이하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거식이나 폭식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못하거나 또 지나치게 통제를 해서 생겨나는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식증과 포식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공통점으로는 어떤 자기 체중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라든가 또는 왜곡된 신체상, 신체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이 왜곡된 생각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426페이지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습식장애의 특징 6번째입니다. 방가로 6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러한 습식장애는 자가중독 이론이나 설정점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애가 습식장애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요거 조금 설명을 할게요. 뭐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중독 증후군이라고 할까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은 오토 아딕티브 뭐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델 뭐 이론이니까 CL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딕티드라고 하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기 기하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요. 실험을 해봤다라는 거죠. 어떤 지에게 하루에 한 번만 음식을 줬었어요. 그 전까지는 뭐 2번이나 3번을 줬겠죠. 그런데 딱 하루에 1회만 한 번만 음식을 주기 시작했더니 어느 시점이 지나가니까 지가 자기 스스로 이제 한 번만 먹는 것에 길들여짐과 동시에 스스로 먹는 것을 억제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밖에 못 먹기 때문에 스스로 억제함과 동시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어떤 말라간다라는 거죠. 자기 기아에 빠지는 기아죠. 기아. 우리가 뭐 기아선상에 헤맨다 이럴 때 뭐 못 먹어서 아주 배짱 마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아 현상이 일어나면서 자기 중독 이론은 여기서 말하는 자기 중독 이론은 뭐냐면 바로 거식증에 해당된다. 이렇게 거식증의 원인이 우리가 자기 중독 이론으로 또는 자기 중독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정점 이론입니다. 설정점 이론은 말 그대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체적으로 보면 신체적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체지방을 유지하게끔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체질이 어떻게 되고 키가 어떻게 되고 따라서 체지방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내 그 시상 하부에 그러한 조절 체계가 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기까지 이룰 때까지는 계속 먹게 되는, 그래서 어떤 체지방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폭식증에 대한 얘기죠. 이 설정점 이론은 주로 폭식증에 관련된 원인으로 설명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중독 이론은 거식증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자기 기하 현상이 일어나는 이론이고, 그 다음에 설정점 이론은 뇌의 시상 하부에서 어떤 음식에 대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로 체지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죠? 요요 현상.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갑자기 폭식을 멈출 수 없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요 부분이 끝났고요. 이제 신경성 식욕부진 그리고 말하는 거식증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놨고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거식증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보면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42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게 되면 성적 욕구에 대한 방어적 행동, 성적 욕구를 풀 수 없는 것에 대한 하나의 자아방어적 행동으로 식욕부진, 거식증이 일어난다라고 보았고, 행동주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뭐 체중 공포증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체중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불안으로, 또한 과도한 음식 섭취가 자기의 어떤 체지방을 늘리지 않을까 하는 것들 때문에 느끼는 그러한 공포증이 이러한 거식증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인지적 입장에서 보면은 왜곡된 사고죠.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에 대한 또는 자기 신체에 대해서 뚱뚱하다는 것에 대한 강박적인 부정적인 생각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게 이상적인 몸매이냐 이런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뭐 TV에서 뭐 다이어트 선전하고 뭐 병원에서 다이어트에서 막 홍보하는 거 따지고 보면 마케팅의 어떤 효과거든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아주 과도한 어떤 그런 기준인지도 몰라요. 뭐 키가 몇이면 뭐 체중이 어때야 되고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뭐 압박을 가하죠. 조금이라도 살찐 사람에 대해서는 환자 취급하고 당장 병원에 가서 무슨 성형수술을 받든가 미용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지나치게 어떤 비논리적으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러한 거식증에 빠진다라고 인지적 입장에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처럼 뭐 시상하부의 어떤 조절에 의해서 적절한 어떤 체지방 유지를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게 된다, 또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그런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조건이 심리적인 요건으로 전이가 되어서 그러한 어떤 비정상적인 행동, 거식증이나 포식증, 특히 거식증의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경성 식욕부진증 진단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뭐 1, 2, 3, 4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427페이지 보게 되면 유형을 세분화하면 제한형과 폭식 및 하제 상용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식 또는 하제를 상용적으로 서로 같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제한형은 일반적으로 그냥 신경성 식욕부진인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폭식을 하거나 하제를 사용하죠. 하제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무슨 우리가 보통 설사약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토를 유발하게 한다거나 어떤 장의 내용물을 강제로 이렇게 배설하기 위해서 먹는 약제죠. 보통 뭐 설사약이라고 합니다. 뭐 성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보면 뭐 완하제가 있고 준하제가 있고, 완하제는 그게 강도가 좀 약해서 조금만 효과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준하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장에 부담을 줘서 강제로 배설하게 하는 그러한 약제가 됩니다. 이러한 약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밑에 나오는 상용형이고, 폭식이나 하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제한형이라고 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폭식증입니다. 폭식증이 보게 되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폭식 행동과, 또 이로 인해서 또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출 행동, 아까 얘기처럼 하제를 사용한다든가 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강제 구토를 한다든가 이런 행동하는 경우를 우리는 신경성 폭식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폭식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428페이지 보면 그 위에서 7번째 되나요? 양가로 3번에 보면 폭식과 부적절한 보상 행동 모두 평균적으로 적어도 주 2회 이상 그리고 3개월 정도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양가로 6번에 보게 되면 유형을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하제 사용형이 있고 하제 비사용형이 있다라는 것도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하제라고 하는 것은 이노제라든가 또는 관장약 또는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서 강제로 구토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우리는 사용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형과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비사용형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습식 장애에서 또 봐야 될 것이 하나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피카라고 하는 겁니다. 피카가 뭐냐면 이식증입니다. 뭐 이상한 거 먹는다는 거죠. 이상한 거 먹는다. 피카라는 게 우리 사람의 음식이라는 게 먹으면 뭐 영양분이 되거나 몸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을 먹어줘야 되는데, 이 피카는 이식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상한 것을 먹는다는 뜻이죠. 이식증.
뭐 보통 피카라고 해서 이거는 보통 뭐 유아기 때 1세 때나 2세 때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정세인데요. 뭐 아무거나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뭐 헝겊도 먹기도 하고 또는 막 이렇게 바닥에 흘리는 먼지 덩어리 같은 것도 먹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뭐 끈, 헝겊 이런 것도 먹기도 하고 머리카락도 먹기도 하고 곤충이나 뭐 나무 이파리 이런 것들을 먹게 되는 이런 거고요. 이게 뭐 꼭 유아기 아동기 때만이냐 아니죠. 성인들도 있습니다. 성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이식적인 정세가 있는 사람들 보통 뭐 흙을 잘 먹어요. 흙이라든가 뭐 진흙 같은 거 이런 것을 먹는 경우입니다. 적어도 1개월 이상 이런 비영양적이고 먹어서는 안 되는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지속적으로 먹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물론 뭐 벌레 같은 것도 먹을 수는 있어요. 벌레. 근데 이 벌레가 사회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벌레는 괜찮죠. 우리가 보통 번데기 같은 건 말입니다. 번데기는 우리나라 사람들 영양적으로 많이 먹잖아요. 같은 벌레라 해도 그것은 이식적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러나 예를 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게 좀 이상스러워 보일 거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이상한 음식 중에 하나가 우리가 번데기를 먹는다는 것.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홍어회랍니다. 홍어회. 막 삭힌 거. 좀 그렇게 하죠. 외국인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화적,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은 상관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홍어회 삭힌 거 먹는 것은 정말 비싼 음식을 먹는 건데 막 소고기 이런 거 썩은 거 먹으면 큰일 나죠. 이거 뭐 식중독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먹는 경우는 이식증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이식증도 어떤 벌레를 먹는 것, 그 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에 따라서 허용된 것들은 이식증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반추장애입니다. 반추장애. 반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추라는 게 한자말로 뭐 되새겨본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 지나온 세월을 반추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반추장애는 이미 먹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저작 또 씹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기간이 있고 난 다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기능했다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음식을 먹고 나서 다시 음식을 뭐 역류하거나 또 토해내어서 다시 재씹는 행동 이런 것들이 한 달 동안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이것은 뭔가가 좀 이상이 있다. 그러니까 반추장애에 해당된다 생각해서 보통 생후 1개월 전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갓난 아기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심리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의학적으로, 임상적으로 뭐냐면 위 상태가 별로 안 좋다든가, 위에 뭔가 좀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이래서 아픈 경우는 이렇게 다시 토해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질병이지, 여기서 말하는 반추장애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일반적인, 의학적인 이유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조건이고요. 반추장애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유아기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그러한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DSM-5의 습식장애에는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장애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잉 섭취장애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내용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거식증이나 폭식증과 유사하게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 교재에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주로 시험은 거식증, 폭식증 이렇게 아주 구체화된 두 가지 장애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제 책에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제가 준비했던 내용도 제가 끝냈고요. 다음 시간은 챕터 10에서 다루는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성격 장애입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고 또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파트니까 여러분 미리 예습들 많이 해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